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김진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안전주사 실무 이론편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주사 실무 개요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주사란 WHO에서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의료 종사자에게 어떤 위험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위험한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정의 하에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이런 위험한 주사 실무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경로는 환자와 의료 종사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주사 실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주사 약물을 준비하고 투여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환자 간 또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활동 전반적인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의료기관들은 이런 안전주사 실무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감독하고 제대로 교육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른 또 책임이 요구가 됩니다. 국내외 유행 발생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98년도부터 14년 사이에 약 50회의 혈액맥의 감염 유행 발생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B형 C형 간염에 약 7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가 됐고요. 또 15만 명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이런 혈액맥의 감염 위험에 노출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위험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사 약물을 준비하거나 그런 주입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안전주사 실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행 발생에 대한 어떤 예방 활동으로 안전주사 실무 지침을 좀 제정을 하게 되고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큰 계기를 갖게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네바다주에서 있었던 C형 간염 아웃브레이크인데요. 다회용량 바이알의 사용과 관련된 유행 발생이었고 2007년도에 8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이완이 되는 사례였고요. 내시경 센터에서 내시경 시술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C형 간염 환자에게 주사기를 이제 뭐 이렇게 다회용량 바이알에 꽂아서 투약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오염이 된 주사기가 있었고 환자가 더 보충해서 맞아야 되는 약을 투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바이알에는 주사 바늘만 들어가니까 라는 생각에 주사기는 그대로 환자 거니까 놔두고 바늘만 쓱 하고 교체를 하고 다시 이렇게 주사 약을 뽑게 되면서 이 바이알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접종이 되고 바이알 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그 뒤에 내시경을 받았던 8명의 환자에게 이런 C형 간염 이완 사례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2008년경에 다나의원이라고 굉장히 그 1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보고가 됐고요. 이 당시에 97명의 C형 간염 양성자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혼합 그런 주사제 4건에서 이런 아웃브레이크에서 발견이 되었던 동일 유전자랑 동일한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C형 간염 아웃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주사 실무와 관련이 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좀 사건이 이제 있었고요.
이때를 계기로 표본 감시 대상이었던 C형 간염이 상군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신고건에 대해서 사례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관리 체계가 개편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큰 사건들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스탠다드 프리커션 가이드라인 안에 세이프 인젝션 프랙티스 꼭지를 하나 추가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현재까지 이 안전주사 실무 지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지침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주사 실무와 관련된 국내 의료법과 관련 근거 지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4조와 36조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재사용에 있어서 의료인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사용에 대한 준수 사항을 명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에 있어서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그리고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에 재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사항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63조와 64조에 따르면 어겼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의료기관의 어떤 개설이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이제 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이러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재사용에 있어서 정부는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로 이제 간주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굉장한 실태조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고, 안전주사 실무에서 크게 위배가 되는 행위들을 발견한 기관에다가는 최대 형사고발까지 하는 그런 처분 조치를 했었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의료인에게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또는 자격을 정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반에 대한 법 제재 사항들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안전주사 실무와 관련된 근거 지침들을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식약처에서 주사제 안전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병원 간호사회에서도 근거기반 임상간호 실무 지침서 안에 정맥주입요법을 좀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와 이제 의감에서도 표준예방 지침 안에 주사 실무에 대한 꼭지를 추가해서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주기 인증조사 기준인데요. 기준이 이제 감염관리 항목 꼭지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의약품의 안전관리 이제 파트로 빠져 있긴 하지만, 의약품 조제 환경에 대해서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취급할 때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준으로 항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인증조사를 준비할 병원에서는 이런 환경관리나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침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주사 실무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사제라고 하는 것은 비경구 제품인데요. 비경구 제품이라는 것은 외부 경계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인젝션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성분이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서 뭐 장기나 혈관에 직접적으로 투여가 되는 것을 비경구 제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주사제라고 하는 것은 비경구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제제들을 우리가 다 통칭해서 주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사제 용기의 형태는 앰플, 바이알, 플라스틱 백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용기들의 재질도 유리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재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사제와 관련된 주변 액세서리들도 많죠. 주사기나 주사침 세트들, 필터니들과 관련된 좀 다양한 구성 용품들이 이제 의료 환경에 같이 연결. 실무 지침들을 보다 보면은 싱글 도즈, 멀티 도즈, 싱글 페이션트 유즈라는 단어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 단회용 주사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한 명의 환자에게 한 번의 주사를 주는 제제들을 의미합니다. 다회용 주사제는 한 번 이상의 사용 용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번 이상의 주사나 또는 주입에 사용하는 제제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헤파린 제제가 되겠습니다. 헤파린 바이알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조자가 별도 이렇게 유효 기간에 대해서 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투여 가능 기간을 오픈 후 최대 28일로 이제 지침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의료기관들은 다 이 헤파린과 같은 다회용 주사제는 다 오픈 후 최대 28일로 명기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회용과 다회용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단회용은 보존제가 없다는 것이고 다회용은 여러 번을 쓸 수 있게끔 나온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보존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다회용 주사제로 출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단일 환자 사용 주사제라는 것은 한 환자에게 여러 번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제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 펜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사진에 이 FDA에서는 주사제 라벨에 이렇게 규정화했습니다. 모든 라벨에는 바이알에 싱글 도즈인지 멀티 도즈인지 싱글 페이션트 유즈인지를 이제 표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임상에서 바이알들 이렇게 항생제나 다양한 바이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표기 이런 인설트지나 또는 이런 외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WHO에서 주사제 용기 종류별로 사용 권고 사항인데 당연히 단회용 바이알을 선호하는 것은 감염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약제나 약액백에서 이런 뭔가를 뽑아서 쓰는 것들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권고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주 과거에 멀티도즈 이런 플레이드에서 희석용 이런 솔루션을 뽑아가지고 사용했었던 이제 이력이 있는데 요새는 좀 개발도상국이나 굉장히 후진국에 가면 아직도 이런 이제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권고하지 않고 있죠. 여하튼 그래서 이런 종류별 사용 권고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할 안전주사 실무 지침의 근거는 표준예방지침서의 안전주사 실무에서 소개하는 근거 강도와 권고 등급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 항목에 대한 주사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균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맥주사 관련해서 이런 기구나 바이알 수액을 취급하기 전에 우리가 손위생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무균술이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경구적 주사제를 우리가 준비하거나 투여 과정에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 안에는 이 무균술이 다 녹아 있고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 A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약
어떤 투여 과정을 준비할 때 우리가 고위험 무균 영역과 저위험 무균 영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이것은 표준예방 지침서의 무균술 챕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긴 하지만 간단히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주사제를 투여할 때 고위험 무균 영역이라 함은 무균 상태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처럼. 그리고 저위험 무균 영역이라는 것은 이 무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것이 이제 목적일 경우에 우리가 저위험 무균 영역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보호구의 착용에 대해서 안전주사 실무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추천자 시술을 할 때 시술자가 꼭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2008년부터 2009년 오하이오에서 산모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색을 하러 온 산모들이 사망을 했는데, 열이 나서 사망을 했는데 원인을 알고 보니 마취과 의사의 오랄 상체균과 동일한 균이 이런 산모들에게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스파이널 마취를 할 때 꼭 시술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서 구강상제균이 어떤 침습적인 사이트에 이렇게 침범하지 않도록 배리어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생긴 개념이 바로 개인 보호구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룸마 펑처할 때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주사제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것은 식약처의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것인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결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멸균 장갑을 선택적으로 착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보호구 착용 중에서 특히나 장갑과 관련된 것은 WHO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삼각 모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주사 실무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시술에서 멸균 장갑을 낄 것이며 청결 장갑을 낄 것인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그런 개념 모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멸균 장갑이 필요한 것은 어떤 시술과 관련된 것들, TPN을 준비하는 거, 항암제를 준비할 때 멸균 장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고요. IV를 삽입하거나 제거할 때는 혈액체액 노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결 장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사제를 투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약품을 저장하고 또는 준비하고 주입하는 이 워크플레이스 장소가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증조사에서도 굉장히 구역 구분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개봉이 되었거나 오염이 의심이 되는 그런 주사 제제들은 다 폐기하는 것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응급 상황에서 개봉된 주사기 또는 멸균 상태가 아닌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언제 개봉되었는지 모르는 주사기들, 열려있는 이런 주사기들은 다 모두 다 폐기를 해야만 한다, 1A로 권고가 되고 있고요. 앰플과 바이알에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약물을 뽑을 때 앰플에 절단될 부위와 이런 고무마개들은 반드시 알코올로 소독을 해서 이런 소독을 해서 주사바늘을 이제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고요. 식약처 지침에서 소개되고 있는 앰플의 절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앰플이 이제 절단될 부위는 70% 이상의 그런 알코올로 닦아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절단을 이제 해야 하는데요. 특히 절단이 잘 안 되거나 그 절단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파편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버리라는 것이고, 특히 눈으로 파편이 보인다 그러면 사용하지 이제 말아야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물을 채취할 때 주사침이 앰플의 절단면이 닿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채취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혈관에 연결된 주사기구의 주사 포트와 뭐 여러 가지 카테터의 허브 그리고 바늘이 없는 주사 커넥터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 전후 포트를 이 소독제로 충분한 시간 동안 소독을 하고 주입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 원비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표준 예방 지침서에서는 3에서 15초 레인지를 뒀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최소에서 최대를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인데요. 실제 스터디가 되는 것들을 보면 0초에서 정말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뽀드득 닦는다는 전제, 트위스트로 닦는다는 전제 하에 0초부터 15초로 보면 이 그림에서도 10초까지는 이러한 단면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것,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15초 이상을 닦아서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문헌이 이제 11년도에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료기관에서는 사실 100% 하기가 참 어렵죠. 손위생도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레인지를 어느 정도 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15초까지 지침을 두지는 못했어요. 저희도 그냥 국내 의료기관에서 스터디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6초 6회라는 이제 그런 가이드를 원내에 배포하고 이것을 조금 이제 좀 단계별로 이런 좀 닦는 시간을 더 늘리는 걸 지금 계획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레인지 안에서 출발을 하시되 각 의료기관에 좀 이런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지침들을 좀 끌어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허브나 카테터 연결된 이런 뭐 포트 같은 것들을 꼭 이 정의 충분한 시간 동안 소독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감염관리 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1회 용량 바이알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이제 폐기한다라는 것이 권고 강도 1A로 지침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이유는 다회용량 바이알에는 우리가 특히 세균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보존제가 이제 포함이 되었을 때 다회용량 바이알이라고 표기를 하고 보존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일회용량 바이알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폐기가 되지 않으면 성분의 변질을 가지고 와서 환자에게 큰 유해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의 중요한 소스가 됐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실무지침 교육을 할 때 크게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헌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런 스모프리드와 관련된 지질 제제들은 pH가 높기 때문에 세균 증식률이 높다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들이고요. 국내에서 이제 프로포폴을 재사용하게 되면서 생긴 그런 사고 사례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쓰고 남은 약을 재사용해서 그렇죠? 다른 환자한테 써서 뭐 이런 것들이 입건 사례도 있었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보고가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료기관의 규모가 좀 작거나 특히나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약물에 대한 어떤 사용 지침에 대해 정확한 어떤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제가 들어있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운반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 보관하거나 옷에 운반해서 다니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늘 무균 영역을 만들어서 트레이에 운반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수액과 이런 수액 주입 세트 같은 경우는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당연히 이제 사용 후에는 폐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액백이나 세트에 연결이 되었다면 이것은 주사바늘은 다 오염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재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액을 뽑아서 여러 환자에게 뭐 관료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식약처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액용 플라스틱백 주사제인데요.
보통 이런 수액백은 플라스틱 포장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액백 자체에 그런 포장 재질이 수분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 포장으로 이제 이게 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포장을 사용하기 전에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외부 포장이 제거가 되면 이 수분 투과성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한 빨리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 포장지를 다 대량으로 까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권고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맞물려서 수액 세트와 관련된 교환 주기는 사실 혈류 감염 챕터에서도 소개가 될 텐데요. 우선은 일반 수액 세트는 96시간보다 더 자주 교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간헐적 우리가 2차 수액 세트라고 하는데요. 뭐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사이드로 이렇게 주입을 할 때 이러한 주사 수액 세트 같은 경우는 주사 때마다 또는 24시간마다 교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TPN 수액 세트는 24시간마다 또는 새로운 수액을 연결할 때 교환하고 혈액 제제를 주입하는 수혈 세트와 필터는 혈액백을 교환할 때마다 또는 4시간마다 교환한다 라고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을 주입하는 수액 세트의 경우에는 주사 때마다 다른 또는 6시간에서 12시간마다 이제 교환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플러싱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을 이제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만약 다의 용량 바이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면 한 명의 환자에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주사기, 주사바늘 모두 다 멸균된 거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새는 실험과 관련된 어떤 플러싱 용도는 다 싱글 도즈로 이렇게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로 나와서 많이 좀 안전 장치들이 강화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재놓고 쓰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고요.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대해서도 보시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한번 사용한 것은 이제 재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포장된 상태로 보관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사용 직전에 포장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가끔 요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두티에 먼저 나와서 다음 선생님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미리 전두티에서 다 까놓고 준비해 놓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충성심 이런 것들이 절대 권고되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에게는 유해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사기가 들어있는 이 주사기에서 다른 주사기로 약물을 옮기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자체가 컨타의 오염이 되겠고 준비와 동시에 투약을 못한다면 주사기에 라벨을 붙여서 약물 성분, 용량, 그리고 날짜, 시간 등을 기록해서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안전주사 기구 사용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한 주사바늘은 사용 후 즉시 이런 의료 폐기물 용기에 전용 용기에 폐기를 이제 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사용한 바늘을 뭐 이렇게 구부리거나 리캐핑하거나 이제 다시 씌우지 않고 꼭 굳이 씌워야 한다면 원핸드 테크닉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주사용 약물 취급 시의 감염 예방 활동입니다. 약물의 보관과 사용은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야 하겠고요.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약품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바이아를 육안으로 확인해서 성상의 변화가 보이면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임상에서 아주 가끔 이제 관찰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바이알 주사제에 고무막에 바늘을 꽂아두거나 하는 것이 이제 금기 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에게 투여하기 직전에 주사기에 약물을 준비해야 하고요. 특히나 준비된 약물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시간 이내에 투여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주사제 약물을 준비를 마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투여하라는 것이고요. 단 무균 조제대에서 조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게 미생물에 오염이 되고 나면 1시간에서 4시간부터는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해서 그래서 1시간 이내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침에 이제 생긴 그런 근거가 되겠고요. 무균 조제에 대해서는 일회용으로 조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임상으로 병동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개봉 후에 6시간 이내에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제 시부터가 아니라 무균 조제대에서 조제가 된 약품들은 임상에서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균 조제대가 아닌 우리 일반 그냥 워크플레이스에서 약물을 준비할 경우에는 미생물에 대한 어떤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제한 시간으로부터 늦어도 1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마련이 된 좀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량 바이알이나 앰플약을 뭐 이렇게 한 용기에다가 모아놓지 않아야 되겠고, 특히 이제 요새는 굉장히 싱글도즈 바이알을 많이 쓰긴 하지만 여전히 다회용량 바이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다회용량 바이알을 이제 처음 개봉을 할 때는 꼭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라벨링해서 이제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감염관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치료 용역, 뭐 구역이나 이런 다회용량 바이알을 거기서 보관을 하면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라운딩을 하다가 환자 침상 옆에 다회용량 바이알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즉시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회용량 바이알을 사용할 때는 꼭 사용 전에 고무마개를 매번 소독하고 주사기 주사바늘 당연히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주사 실무와 관련된 리플렛은 질병관리청과 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이렇게 함께 협약을 해서요. 이런 주사를 위한 이런 리플렛이 이미 이제 정보 공시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임상에서도 쉽게 적용해서 좀 다가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플렛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표준 예방 지침에 있는 가이드 10가지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기 좋게 배포를 해놨기 때문에요. 이런 리플렛을 원내에서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사 실무와 관련된 교육 동영상이 질병관리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직원들에게 교육할 영상을 뭐 개별로 만들어도 좋지만 이미 전문가 단체에서 용역 사업으로 이미 이제 제작을 해서 올려서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요. 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안전주사 실무 지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다시 좀 핵심 주사 실무 지침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주사 실무는 안전한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청결한 장소에서 주사제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사제를 준비하고 그리고 투여 과정에 있어서는 무균술이라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무균술과 함께 손위생이 강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주사 실무는 주사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매번 새 주사기와 바늘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용기나 또는 주사 부위의 그런 사이트는 충분히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한 개의 주사바늘, 한 개의 주사기 1회만 사용한다라는 이 지침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후에 전용 용기에 이제 폐기를 하게 되는 그런 스텝을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 내에서는 안전한 주사 실무 지침이 적용이 되고 환자나 직원에게 유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